네, 돈병원 원장 서경준입니다. 빚 때문에 병든 돈 고치고 돈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돈병원. 또 인사드리는데 앞에 첫 번째 소득관리 말씀드렸고 두 번째 봉투법 가계부, 그래서 돈에 명령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영상은 신용관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신용이 뭘까요? 신용. 온 국민이 신용관리합니다. 신용이 관리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신용이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기능인 거죠. 대출 받을 때 말고는 써볼 데가 없는 게 신용입니다. 신용점수 좋다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온 국민이 신용관리하는 거죠. 그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즉 돈 장사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우리가 잘못 배운 거다. 신용의 뜻을 좀 바로 잡아드리는 것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현재 삶에서 빚 없이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돈이 아주 많아졌다든가 혹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번 돈에 맞춰 사는 것이 가능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출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은 신용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야 할 때 항상 빌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빌리고 사는 인생이 되길 바라십니까? 안 빌리고 살기를 바라시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신용관리는 뭐예요? 금융회사가 가르쳐주는 언제 당신이 빌리게 될지 모르니 목숨 걸고 신용 지켜라, 이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신용관리는 빌리는 신용관리가 아니라 안 빌리고 사는 쪽의 신용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쉽진 않지만 번 것보다 지출이 작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또 모아놓은 돈, 그걸 자산이라고 하죠. 모아놓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작도록 애를 쓰면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빚에 그렇게 크게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실게요. 서경준 원장님 맞는 말이지만 빚 없이 어떻게 살아요? 빚 없이 사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차피 빚 없이 사는 것도 힘들고 빚 지고 사는 것도 힘들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선택입니까? 빚 없이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똑같이 힘들더라도 그게 더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자, 그 말씀 드리면서 신용관리 팁도 몇 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올바른 사용법. 신용카드를 두세 개 쓰면 지출관리에 굉장히 해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내가 가진 돈, 번 돈보다 더 많이 쓰게 하는 부작용이 있죠. 따라서 신용카드에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해놓고 신용카드 써야 됩니다. 저는 물론 신용카드를 거의 안 씁니다. 교통카드로만 쓰는데 만약에 쓰더라면 부작용을 막아야 된다고요. 부작용을 막는 방법은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신용카드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신용 좋은 사람이 신용카드 쓴다. 이거는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 맞는 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 말인가? 가계부를 쓰지 않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안 써야 우리 입장에 맞는 말인 겁니다. 자, 그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의 적합한 사용처와 부적합한 사용처가 구분이 되는데 적합한 사용처는 부작용이 안 생기거나 덜 생기는 것, 즉 딱 정해진 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엄마들 중에 교통카드로 한 달에 200만 원씩 과소비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안 계시죠. 그래서 교통카드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사실은 신용카드 안 쓰면 좋겠는데 학원비 정도는 부작용이 별로 안 생기죠. 왜냐면 학원비가 갑자기 막 수백만 원 뛰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양호하다. 근데 부적합한 사용처가 어디냐? 한 달에 얼마를 어디에 몇 번 쓰는지 모르는 것. 그게 생활비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쓰는 분들은 신용카드가 없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쓰면 쓸수록 돈 관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안 쓰시면 좋겠고, 생활비로 쓰는 분들이 신용카드를 줄이는 방법, 제가 2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얼마 쓰는지를 보셔서 사용 금액을 차차차 줄이시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해당 금액을 다달이 모아서 적금에 성공하신다면 그 뒤로는 신용카드를 안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경준 원장님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신용카드를 잘 쓰면 할인 혜택도 있고 포인트 혜택도 있습니다. 예,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혜택이겠습니까? 미끼이겠습니까? 전 미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한 거대한 거짓말이 뭐냐면요, 일하는 사람들의 하위 38%는요 소득세를 거의 안 냅니다. 내는 세금이 없는데 뭘 돌려받습니까? 따라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이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 아낍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상품
도시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입해봤자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서경준 원장이 빚 없이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빚 없이 삽니까? 그래서 저는 신용점수 좀 쌓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분들, 신용카드로 점수를 쌓으면 빨리는 올라가요. 그런데 빚에 의존도가 생기면서 불안한 겁니다. 저는 교통카드 외에는 신용카드 안 쓴다고 했죠? 그럼 저 같은 사람 점수가 낮아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10년째 전체 1000점 만점 중에 970, 980이 나와요. 제 위로 몇 명 없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체크카드만 쓰고도 고득점이 가능해요. 대신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가죠. 여기 올라가면 더 이상 내려갈 일도 없고 빚에 대한 의존도가 없기 때문에 빚 쓸 일도 없어집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빨리 위험한 데 올라가시겠습니까? 천천히 안전한 곳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신용카드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쓰는 것인가? 안 쓰는 게 잘 쓰는 거다. 자, 지금 빚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닌 분도 있는데,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중에 치료법을 꼭 찾으시고, 또 빚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빚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 분명한 방법이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빚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으니 빚 때문에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빚 치료법, 질병이랑 비슷합니다. 간간히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약 먹고 수술하시는 것보다 가계부 쓰시면서 지출 조절하고 또 불필요한 혹은 무리한 금융상품은 납입을 중지하시거나 해지하는 방향으로 적자를 없애셔야 되고, 거기서 치료 못 받으시면 드디어 이제 손쉬운 대출,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거 씁니다. 이것의 특징은 원금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빚을 평생 끌고 가죠. 이런 때는 원금이 줄어드는 원리금 상환 대출로 바꾸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빚이 없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치료 못 받으면 이제 드디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시게 됩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절대로 신용 문제, 대출, 저금리 이용 문제 이런 거 절대로 인터넷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답글 다는 사람들 100% 대부업자입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사기꾼이고요. 그래서 절대로 신용 문제, 고금리 문제 인터넷에 물어보시면 큰일 납니다. 안심하고 물어볼 수 있는 곳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그 정도이고요. 물론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 연락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빚 문제 가장 잘 다루는 서경준 원장이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치료 못 받으면 연체가 발생하죠. 연체가 발생할 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돌려막기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짧아서 다 설명 못 드립니다만 연체에도 하늘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일 안 벌어집니다. 마동석 같은 애들 안 옵니다. 와도 아무것도 못하니 쫄지 말자. 예, 그러니 돌려막기 하지 마십시오. 1금융권 연체 막으려고 2금융으로 빌려서 막고 2금융권 연체 막으려고 대부업체에서 빌려서 막으면 이게 막아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죠. 그래서 연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절대 돌려막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빚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채무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화면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인터넷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 설명하진 않고 쉽게 두 가지만 짚어드리면, 1번 원장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런 거 하면 경제적 낙오자 되는 거 아닌가요?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오해다. 예. 채무조정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혼자서 끙끙 앓고만 있으면 신용점수가 나쁜 상태로 계속 심각해지죠. 빚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때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면 바닥을 찍었던 신용점수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는 나쁜 짓이 아니라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개인회생 파산 같은 거 하면 취업할 때 불이익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왜? 취업할 때 취업을 사유로 한 신용조회를 하질 않아요. 은행권 빼고는. 그래서 채무조정 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치료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인회생 파산은 법원에서 해주는 거고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해주는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해주는 채무조정은 적어도 원금 정도는 갚도록 하는 게 기준선이고요. 법원에서 해주는 개인회생 파산은 원금을 갚으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판결인 형편인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는 빚 갚느라 애기도 못 키우고 고생만 하다가 젊은 시절 버리지 마시고
비교적 가볍게 빚을 끝내게 해드릴 테니 개인회생으로는 원금 감면을 상당히 해줄 수 있고요. 파산이 된다면 빚을 다 없는 걸로 쳐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제 빚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엄마 개인의 인생을 준비해 나가시고 아이 성실히 키우는 것에 좀 더 애를 써주셔서 그것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이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빚에 대한 부담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내려놓도록 하시죠.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하자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가 빚에 대한 상식, 신용관리 상식을 주로 채권자, 금융회사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잘 갚는 쪽의 이야기만 해드리는데요. 저는 빚은 내가 빌렸으면 갚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빚도 갚고 생활도 하면 좋은데 둘 다 못할 때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빚을 다소 못 갚거나 덜 갚더라도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나 개인과 국가와 사회에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준비한 것들은 돈을 빌려주는 쪽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오판하여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예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신용대출은 이자가 높기 때문에 담보대출로 바꾸면 이자가 낮아지긴 하는데 우리들이 담보 맡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보증금? 담보로 맡긴다는 건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다 가져가도 할 말 없다라는 거예요. 담보라는 건. 되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을 담보대출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담보에는 보증금, 자동차, 그다음에 얼마 안 되는 예금, 적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빚, 우리가 자산이 많으면 빚 갚아야죠. 자산 팔아서. 그런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돈도 부족한 상황인데 적금을 가지고 빚을 갚는 건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빚을 떼먹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가야 빚도 갚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율을 낮추기를 바라는 분도 계신데 이자율을 예를 들어 15% 쓰는 사람들 낮추려고 애써봤자 13%, 14%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는 형편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근원적으로 내가 빚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앞서 소개해드린 채무조정제도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고금리부터 상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형편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냐 그걸 보셔야 돼요. 고금리 상환하면 뭐예요? 다 상환할 게 아니라면 저금리 상품이지만 어쨌든 또 대출이 남아있기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있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금리부터 상환하려고 하는 작전이 아니라 빚을 어떻게 하면 통째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냐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엄마들 중에 만약에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다면 학자금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1년 동안 애 키우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200 만들었는데 200을 빚을 갚아보세요. 하루는 기분 좋을 줄 몰라도 그 다음날 또 힘들어지죠. 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허무해집니다. 열심히 모아서 갚아봤자 200씩밖에 못 갚으면 이 빚을 언제 갚냐. 이래서 허망해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엄마들이 애써서 모은 그 돈은 빚 갚는 게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나와 아이의 인생을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채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재산이 많아서 빌려주면 모르겠는데 그분도 어려운 형편에 빌려주면서 또 그분도 대출해서 빌려준다 그러면 날 도와준 게 아니라 내 빚이 전염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채무조정할 때 개인과 지인한테 가족들한테 빌린 빚은 채무조정 대상에 안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선택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니 채무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또 연체하면 길바닥에 나앉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준비한 이유는 빚을 많이 지고 연체하더라도 엄마들이 살고 계신 보증금 뺏기지 않고요. 소득활동 열심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월급을 뺏기지 않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주목해 주시면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보증금이 5,500 미만이다. 예를 들어 3,000짜리 살고 있다. 그러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해서 승소하고 엄마들이 패소하더라도 보증금은 안 뺏긴다고요. 압류 자체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얘기를 들으신 엄마들께서는 얼마 안 되는 보증금 빼서 신용채무 갚으려고 하지 마시자. 보증금 지켜야 할 것이지 빚감 됐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압류금지 생계비란 법률에 의해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185만 원은 아무리 압류하고 싶어도 압류 못합니다. 15만 원만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연체 상황에 있고 추심당하는 걸 알면 좀 부끄러울 수는 있죠. 근데 부끄러운 건 참으면 되는데
부끄럽다고 소득을 중단시키고 회사를 나와버리면 어디 가서 또 생계비를 마련합니까? 그래서 빚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또 구직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일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또 한 가지 남았네요.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통장을 만들기만 만들면 한부모 가족급여나 아동수당, 또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것을 그 통장으로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절대 아무도 압류 못하는 안전한 통장입니다. 이런 것들로 국가에서 주는 각종 급여들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상의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어머니, 빚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해결책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